있는데요. 우려할 점은 없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빗나간 세수 예측에 나라 살림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무려 59조 원가량 덜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 예측에 실패한 것은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 때문이라면서 세수 감소는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는데요. 정부가 3년째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는 점, 그리고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부자 감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수 구멍을 막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 역시 논란인데요. 정부는 추경을 하지 않고 외국한 평형 기금과 세계 잉여금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급하다고 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금을 가져다 쓰는 건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 원이나 줄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문제는 하반기 경기가 좋지 못한다면 정부가 메워야 할 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번에야말로 정부의 조세 정책과 예산 편성 방향 재검토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 연설에 나서서 국정규제 전면 폐기를 촉구했네요. 네, 민주당 내에서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진 박광훈 원내대표가 43분 분량의 연설 내내 정부를 향한 강한 발언을 쏟아내서 오늘 오전에 여러 뉴스들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오늘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바뀌지 않으면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미 법치, 상식,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 등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도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언제까지 전임 정권 탓만 할 거냐며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표출하는 자리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협력을 구하며 야당과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바란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궁금한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DNA인 내로남불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한 건데요. 윤재혁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연설을 들은 직후에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면서 지금 상황의 책임을 전부 윤석열 정부에만 돌려 아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일성이 원색적
정치적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가득할 수 있는 거냐면서 대정부 투쟁 선언과도 다름없었다고 비판을 했고요.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가 검찰이 굳이 국회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관련해서 네. 나쁜 정치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영장 청구 시기마저 민주당이 정하겠다는 건 삐뚤어진 특권인식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했어요. 네, 박광원 원 대표가 오늘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인적 쇄신 요구하면서 한덕수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 통합형 국무총리 다시 임명하라라고 촉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엔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열어서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 이 연설이 끝난 직후 당 지도부는 국회에 한 총리 해임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현 원내부 수석 부대표는 해임안 제출 후에 우리 당은 윤 대통령이 이 해임안을 수용해 내각을 쇄신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제출된 해임안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 붙여질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반응을 내놨죠? 네, 오늘 박 원내대표 대표연설에 참석한 한 총리 이후에 기자들 만났는데요. 해임 건의안 제출은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면서 국회에서 모든 절차가 있을 테니 지켜보겠다라고만 입장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직에 있은 지 50년이 됐는데 항상 국민을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게 할지 초심을 갖고 일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요. 민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의석으로만 보면 해임 건의안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하겠습니까? 일단 해임 건의안은 말씀하신 대로 국회 제적 인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해서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의결이 가능을 합니다. 예. 즉 민주당 단독으로 해임안 의결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역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총리 해임안이 8건 발의됐는데 통과한 적은 없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앞선 이상민, 박진 등 국회를 통과한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집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19일째 병원에 이송이 됐어요. 근데 단식을 계속 이어나간다고요? 네, 일단 오늘 아침 상황을 보면 오전 7시 10분쯤 이 대표가 결국 들것에 실려서 구급대에 의해 이송이 됐습니다. 이 대표가 탈수 증세에 정신까지 혼미해서 선망 증세를 보이는 걸 대표실 직원이 보고 인근에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한 건데요. 저체온으로 오한 증상을 보여온 이 대표는 두꺼운 이불에 똘똘 감싸진 채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대표는 당 지도부가 부른 119 구급차를 끝내 돌려보낼 만큼 완강한 의지를 보였었고요. 오늘 결국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조치받은 이 대표 단식 치료 경험이 많은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돼 지금 회복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네. 단식이 중단된 걸로는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 일절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왜 중랑구에 녹색병원으로 가느냐 이런 걸 또 문제 삼는 매체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동안 진보계의 단식 경험을 했던 네. 많은 인사들이 거기서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곳이 이제 민간형 공익병원이기 때문에 또 원진 레이온 네. 산재 피해자들을 위해서 만든 맞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옮긴 네.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보수 매체를 통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전해졌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격앙했다 그래요. 단식에 대해서 누가 단식하라고 했느냐 이런 반응 보였다고요? 네, 어제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해서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하라고 했나 이런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라고 아주 차갑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다만 오늘 이 대표 긴급 이송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내지 않았고요. 그 대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주 거칠게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을 해서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면서
하면서 앞으로 자범들도 이렇게 다 하지 않겠나라면서 다시 한번 자범을 언급해 이 대표를 깎아내렸습니다. 이 대표 단식 명분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명분이 없는 걸 아니까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걸 집어던지듯 총리 해임이나 내각 총사퇴 등 맥락 없는 얘기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소환 통보를 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 과거 힘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단식을 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가 많았지만 다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한 장관의 발언이 항상 이렇게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는 단식을 뭐 멈춰라 이렇게 두 차례 일단 구두로 언급을 하긴 했잖아요. 네. 병문안을 가는 겁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병문안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는 계속 이제 단식 중단은 요구하고 있어요. 네.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건강 회복이 우선이다. 이후에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해보자라고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회복을 한 후에 차분하게 만나자라고 한 걸 봐서는 별도의 병문안은 없을 거란 의사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도 오늘 또 꼬집었어요. 네. 과거 YS나 DJ 단식 때처럼 대의를 찾아볼 수 없고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만 더 많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도 때문에 미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이 대표 병실에는 의료진 외에 출입이 금지된 상태고요. 민주당은 가족을 제외한 병문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근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병원에 이송됐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진 바로 직후에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저도 이 대표 병원 이송 소식을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또 받아봤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로 검찰이 영장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단식과 관련해서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면서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이번 영장을 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 보였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느냐면서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면서 병원 이송 소식을 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라고 비판을 했고요. 도주 우려가 없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건 괴롭히기, 망신 주기를 위한 목적이라면서 비열한 영장 청구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어떤 겁니까? 범죄 혐의가 꽤 늘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 일단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4개 혐의인데요. 지난 3월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 적용했던 5개 혐의를 합치면 이 대표 혐의가 무려 9개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민간 사업자의 특혜를 몰아줘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면서 배임 혐의 적용했고요. 또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했다면서 뇌물 혐의가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이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좀 2차례 의원총회 열렸지만 표결에 네. 대한 뚜렷한 결론 민주당 내지 못했고요. 일단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붙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명확하게 좀 나온 바는 없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의 이 정치 행위에 대한 분노의 공감대는 이뤄져 있거든요. 네. 오늘 구속영장 타이밍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개하는 의원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 다 같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서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 메시지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내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인 만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 다시 거세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시 방탄용 단식이라는 비판이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면서 우려하는 목소리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그 찬성표 던져달라 이렇게 네, 먼저 입장 포기하겠다. 먼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그런 선언을 해준다면 여러 가지로 정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은 얘기 나온 건 없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했네요. 네,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4박 6일 일정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일정은 우리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열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인데요. 참석한 정상들이 차례로 하는 연설인데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비판 메시지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 뉴욕 순방 일정 중에 30개 이상 나라와 양자회담을 가질 것이며 50개국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역대 가장 짧은 기간 가장 많은 회담을 진행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거라면서 실제 기네스북에 신청해볼 생각도 있다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기네스북이요? 네, 역대 가장 짧은 기간 가장 그래요? 많은 회담. 네, 대통령실은 이 모든 게 오는 11월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행보이고 또 국민 일자리로 다 돌아올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양자회담을 그러니까 다자회담도 아니고 양자회담을 50개국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한 때문에 30분씩 이제 만나도 이게 얼마예요? 맞습니다. 시간이? 이게 양보단 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유엔 총회 자리에서도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 내놓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또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문했을 당시에 자폭 드론을 선물했어요. 네, 미국과 러시아 현지 매체들의 보도였는데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드론 6대와 드론 통제 시스템, 방탄복 등을 선물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6대 드론 가운데는 5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상용으로 쓰이고 있는 이른바 자폭 드론인 것으로 파악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자체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란 건데요. 우리 외교부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 조치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지나치게 이전 대통령하고 비교해봤을 때 많다 이런 네. 지적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내 정치 상황도 좀 복잡하잖아요. 네.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거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윤 대통령이 외치가 너무 재밌으신지 내치에는 너무 소홀하다 직격을 했습니다. 국내 경제와 민생이 심각한데 이를 살피진 않고 해외 순방을 너무 많이 다닌다는 건데요.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 등의 5박 7일 일정으로 다녀온 후에 불과 일주일 만에 오늘 다시 뉴욕으로 떠난 겁니다. 유 전 의원은 꼭 필요한 일정 아니면 총리나 외교부 장관을 내보내고 본인은 국내 정치와 경제를 살피는 데 주력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최근 국무회의 자리에서 재임 기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 정상들과 만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순방 일정을 줄일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이게 너무 나라 수가 많아가지고. 역시나 양보다지.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외교 관계를 많이 맺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대한민국 비자 그러니까 그 여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통용되는 여권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요. 자, 화제를 좀 바꿔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거짓 해명 논란에 계속 휩싸이고 있어요. 네, 먼저 김건희 여사와의 오랜 친분설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창업했던 소셜미디어 위키트리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가 수차례 전시회를 공동으로 주관한 사실이 밝혀져서 김 후보자가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내정이 된 것 아니냐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네. 그러자 김 후보자가 이 친분설을 부인하면서 해당 기간에 자신은 위키트리를 떠나 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기간에 김 후보자는 계속 이곳에 부회장 직위를 그대로 유지했고 근로소득도 7,500만 원 정도 받아온 것으로 확인이 돼서 거짓 해명 논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또 2013년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될 때 신우이에게 이 위키트리 운영사 주식을 매각한 사실도 확인돼서 그때 대변인으로 임명됐으니까 백지신탁해라 이렇게 결정이 나왔는데 네. 그걸 백지신탁한 게 아니라 신우이. 주식을 신우이한테 매각을 했다. 네, 사실상 맡긴 것 아니냐, 주식 파킹이다 이런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김 후보자 남편이 최근 5년간 9억여 원을 벌면서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액은 0원으로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네. 또 지난 10년간 재산이 무려 140억 원이나 증가했는데 대조적으로 지출 현황이 너무 터무니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김 후보자 아직 아무런 해명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 의원도 뭐 지금 민주당의 그 이스타항공 이상직 전 의원 네. 사례하고 똑같다 이렇게 네. 비유를 하면서 명백한 통정매매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99.9%라고 얘기했죠. 그 잠깐 파킹했던 거다. 네. 다시 되찾아온 거다. 맞습니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어떻게 해명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 열릴 예정 아닙니까? 지금 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굉장히 상당히 많아서 청문회가 난타전이 될 가능성 보이는데요. 네. 역대 대법원장 후보 중에 가장 많은 72억 원을 재산 신고한 이 후보자가 10억 원에 달하는 처가 운영회사 비상장 주식을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 재산 등록에서 누락해온 사실 드러났고요. 이 점에 대한 지적도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배우자와 본인의 부동산 관련해서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 제기되고 있고요. 네. 아들의 김앤장 인턴 근무에 대한 특혜 의혹 그리고 첼리스트인 딸이 고가의 첼로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 중인데 이 점 또한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자녀의 호화 유학과 불법 증여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이 후보자의 사법행정 능력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나옵니다. 과거 법원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다면평가에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던 점 그리고 법원장 가운데 순위를 매겼더니 네. 매일 제일 꼴찌에서 뭐 두 번째, 거죠. 세 번째 뭐 요 정도 수준이었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고 있고요. 가정폭력과 성폭력 혐의 피의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감형해온 점 등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근데 지금 해명도 거짓이었다. 이런 이제 논란에 휩싸였어요. 뭐 그리고 법도 대법관 후보자가 법을 몰라서 지금 그 재산과 관련해서 신고를 하는지도 몰랐다. 네. 이런 논란도 있고요. 뭐 가계에 무심해서 처가 보유 사실을 한동안 잊고 지내서 누락했다고 해명을 했고요. 땅에 대해서는 뭐 등기상은 농지이지만 실제 잡종지로 쓰여서 농민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등기상 농지는 농민만 살 수 있다면서 반대 해석 내놓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할지. 근데 사실은 이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그동안 여러 가지 임명 강행을 겪으면서 네.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만큼은 정말 벼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요. 부결시킬 것이다. 네, 내일 굉장히 난타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가 하면 민주당 최강욱 의원 그리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나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던 최강욱 의원에 대해 오늘 대법원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법에 따라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고요.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 의원은 대법원을 나오면서 정치검찰이 벌여온 사냥식 수사, 날치기 기소 등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아쉽다고 토로했고요. 정권이 사법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걱정스럽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치권 반응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당초 조국 전 장관 죽이기 차원에서 시작된 평양적 기소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위법적 증거 수집을 지적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 만시지탄이라는 입장 내놓았는데요. 네. 범죄 행위를 단죄하는 데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의 비호 덕분이었다라고 역시나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독감 유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독감이 이례적으로 1년 넘게 유행 중인 상황이기도 했고요. 또 유치원 학교 개학하자마자 다시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예방접종도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독감이 왜 이렇게 오래 유행하는지 또 코로나19와 증상은 어떤 면에서 다른지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독감 유행 경보가 다시 지금 발령이 됐다고요?
예, 뭐 작년에 유행주의보가 해제도 안 됐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 9월 15일 날 이제 올해 겨울 유행주의보가 일찍 또 발령됐습니다. 근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독감이 어떤 겁니까? 계속 지금 독감에 대한 보도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했다가 다시 또 유행한다고 하니까 이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하길래 유행한다고 하는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제 목이나 인후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고열, 인후통, 콧물, 기침을 나타내는 특징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독감에 대한 전국적인 감시 체계를 시작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이제 2020년 초까지는 매년 이제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 이제 겨울에서 봄에만 유행을 했습니다. 여름엔 유행한 적이 없고. 예. 그런데 이제 작년 9월부터 올해 여름에도 계속 유행을 했고 지금 이제 끊이지 않고 다시 오히려 이제 9월에 들어서 각 학교 개학하면서 다시 독감 유행이 커진 상황이 돼서 이건 참 유례가 없는 경험이죠. 그러니까 여름철에도 계속 독감이 유행이 이어져서 네. 가을 겨울까지 이어지는 독감 유행은 아마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독감 유행세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2020년하고 21년 2년 동안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적 모임도 제한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손 씻기도 강화하다 보니까 코로나 유행도 억제됐지만은 독감 유행도 2년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국민 대부분이 독감에 걸린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한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작년 이제 가을에 오미크론 유행하고 이제 점차 거리두기를 완화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 위생 수칙도 지금 떨어지고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독감에 대한 면역이 없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마스크 착용까지 해야 되는 더군다나 이제 손 씻기라든지 기침의 티켓도 상당히 지금 이제 준수율이 떨어졌단 말이죠. 네네. 그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지금 독감이 여름 내내 유행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감이 유행해 왔는데 독감주의보가 발령이 됐다는 얘기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은 뭐 지금 매주 이제 질병청에서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 체계에 의해서 이제 그 감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예. 사실 코로나는 9월 1일부터 이제 사급 감염병으로 낮춰지면서 이제 전수 검사를 안 하고 표본 감시만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일상으로 간다고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질병청에서 매주 발표하는 표본 감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열나고 기침, 인후통이 있는 급성 이제 감기 증상 환자, 소위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네. 제일 많은 환자는 사실 그 환자의 한 40%가 아데노바이러스가 가장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5% 정도가 이제 독감 바이러스고 지금 사실은 뭐 아데노바이러스는 이제 눈병도 일으키고 이제 올 여름에 굉장히 유행했는데 예.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대부분이 이제 좀 피로감도 느끼고 그동안 백신을 맞았고 또 일부는 많은 국민들이 걸리면서 면역 획득으로 이제 중증도가 낮아져서 관심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이제 좀 관심권 밖에 있던 독감이 일찍 유행하니까 오히려 이제 독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사실은 지금 뭐 아데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이 세 가지가 네. 동시에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고 다 비슷하게 이제 호흡기 감염 증상으로 나오니까 네. 열나고 기침, 콧물, 뭐 인후통 이 증상만으로 또 구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구분을 못 합니까? 그러면은 처방을 하거나 뭐 이 약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면 열나고 기침, 인후통, 콧물, 코막힘 있으면 뭐 소아청소년과나 내과에 가면 예. 신속항원 검사 또는 이제 PCR 검사 주로는 이제 신속항원 검사로
독감이나 코로나19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예. 물론 아데노바이러스는 아직 신속항원 검사 키트가 일반 병원에는 없는데 예. 독감하고 이제 코로나19는 신속항원 검사로 동네 병원에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독감의 경우는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 처방할 수가 있고 네. 또 이 코로나19 경우는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 기저질환자는 팍슬로비드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 독감과 이 코로나19는 사실 동네 병원에 가셔가지고 신속항원 검사로 진단받아서 거기에 맞는 항바이러스 투약을 필요에 따라 투약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비의료인의 경우에는 구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원 가야 이게 구분이 가능한 수준이네요. 의료인도 사실 증상만으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독감이 더 갑자기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오한 축구 떨리는 게 더 심하고 코로나19는 상대적으로 열의 발생 빈도도 한 반수밖에 안 되고 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을 기본 접종을 받았지 않습니까? 두 번 네. 접종 예. 또는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를 재감염, 재재감염 두세 번 걸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변종이 이제 유행하는데도 걸려도 좀 더 약하게 앓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고위험군 고령자나 기저질환 만성질환자는 코로나19가 여전히 폐렴이나 이제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은 코로나19가 의심되면 동네 병원 가서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로 확진받고 팍스로비드와 같은 항바이러스 투약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일선 학교 유치원에서는 지금 유행세가 심상치 않다. 학생들 결석도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매년 9월 초에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유행을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 7세에서 12세 아이들이 가장 열나고 기침하고 하는 이런 독감이나 이런 호흡기 증상이 제일 많이 늘고 있고 지금 실제로도 지금 독감 유사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7에서 10세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13세에서 18세 중고등학교 학생, 세 번째는 1살부터 6살 유치원 아이들이죠. 네. 그래서 이 매년 우리가 겪는 이제 독감 유행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아이들이 집으로 가서 가정에서 어른이 걸리면 지역사회 직장으로 마지막으로는 고령자가 걸려서 이제 폐렴이나 중증으로 진행되는 동심원이 퍼지듯이 네. 돌을 던지면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동심원이 밖으로 퍼져나가듯이 초등학교 아이부터 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으로 지역사회로 전국적으로 이제 독감이 커지고 보통은 이제 12월, 1월에 가장 정점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독감 예방 접종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9월 20일 모레가 되겠죠. 수요일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독감 유행을 독감을 예방하고 또 국가적으로 독감 유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예방 접종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의약품이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데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실은 작년 2022년 초에 2, 3, 4월에 오미크론이 하루에 63만 명까지 발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3월에. 예. 그래서 그때부터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나고 기침, 콧물 재채기 하면 특히 이제 열이 나면 아이들은 경련이라든지 발작같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열나면 빨리 해열제를 복용시킨다든지 해서 열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해열 진통제 또 기침약, 콧물약 이런 종합감기약 품절 사태가 예. 사실 작년 2022년 초부터 있었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 유행하고 또 때로는 호흡기 융합세포 RSV 바이러스가 유행한 적도 있고 최근에는 아데노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이르기까지 호흡기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네. 소아청소년과 가면 아이들이 붐비고 거기서 이제 감기약 품절 사태가 계속 일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의약품의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까? 공급 사이트 측면에서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행이 없었다 그러면은 사실 수요와 공급의 큰 불균형은 없는데 예.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뭐 RS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지금 독감 바이러스 일기까지 일단은 급성호흡기 감염에 걸린 아이들이 늘어서 수요가 갑자기 늘었는데 예. 거기에 대응하는 소아용 감기약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냐하면은 네. 아시겠지만 뭐 어른들이 먹는 약보다 아이들이 먹는 약은 아주 소량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값이 굉장히 쌉니다. 예. 그래서 뭐 제약회사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소아용 감기약을 제조하기에는 약값이 너무 낮아서 소아용 감기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많지 않고 예. 또 원료의약품의 일부는 또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우리나라만 닥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A신을 보시면 뭐 중국에서 감기약 부족해서 품절 사태다 이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원료의약품 수급도 불안정해서 이제 구하기 어려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실 소아용 감기약 약값을 좀 충분히 보장하고 예. 원료 수입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이제 수급 안정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근데 그 지금 이미 품절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는 뭐 말씀하신 것로만 봐도 최소 6개월 이상 1년 뭐 이렇게 된 거 네. 아닙니까? 네.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겠어요? 그냥 손을 놓은 거예요? 사실 이 소아 감기약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감염내과 의사인데 예. 필수 항생제 뭐 페니실린이라든지 약값은 항생제 약값은 싼데 아주 필수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수급이 부족하고 수입이 네. 안 돼서 문제가 많은데 네. 여러 차례 이제 정부의 담당 뭐 복지부에다 얘기하지만은 뭐 당장 뭐 그렇게 그 시급함을 못 느끼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 소아용 감기약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의약품 중에서 이제 필수 의약품, 그러니까 뭐 소량이면서도 꼭 필수인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네. 뭐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뭐 회의에서 얘기를 하면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수긍은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참 현장에 있는 전문가로서는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예방접종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꼭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 뭐 이제 9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예. 뭐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예. 뭐 아이들하고 이제 고령자, 임신부는 국가에서 무료 접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시스템이 돼 있는데 예. 지금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중에서 태어나서 처음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 아이는 예. 9월 20일부터 그러니까 모레부터 예. 1차 접종을 시작해서 예. 4주 후에 2차 접종을 받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해 어린이하고 임신부는 10월 5일부터 접종하고 네. 어르신은 이제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해서 75세 이상은 10월 11일, 70세 이상은 10월 16일, 또 65세 이상은 10월 19일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접종해야 되겠죠. 특히 네.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더 필수적으로 좀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오늘 뭐 보도 자료도 코로나19 XBB 1.5 변이 대응 백신이 오늘 첫 물량 404만 회분이 국내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 근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 코로나 XBB 1.5 변이 대응 백신의 고위험군 대상 접종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아마도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가 위주가 될 텐데 만성병 환자하고 이분들도 이제 독감 백신 접종할 때 같이 XBB 1.5 변이 대응 백신도 같이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주 교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는 어떤 공식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성공한 인생 또는 남들만큼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정도 성취는 해야 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는 건데요. 인생에 정말 이런 공식이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자기계발서 느낌인데요, 책이? 아니에요? 오늘은요, 이 책을 소개한다기보다는 네. 재미있는 사람을 소개한다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기계발서는 맞긴 맞고요. 비슷한데요. 네. 헤이든 원이라는 헐리우드 배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예. 사실 한국 배우예요. 예. 이름이 원성현이고요. 근데 3년 전에 코로나가 온 것을 계기로요, 헐리우드에 진출하고자 마음을 먹고 예. 오디션을 봐서 배역을 따냈고, 현재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시리즈 2편 그리고 단편 영화 1편에 모두 주연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바로 그 헤이든 원이 쓴 책 안 하던 짓 해봐 지금부터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제목도 굉장히 뭐라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안 하던 짓 해봐 지금부터. 네. 딱 그 헤이든 원 자기 얘기를 쓴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냥 배우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 헐리우드에 도전하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요? 헤이든이 헐리우드 배우에 도전하기로 했을 때요, 예. 사실은 영어 포기자인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불과 3년 만에 그 영어 포기자에서 3년 만에 오디션을 통과해서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시리즈의 주연 배우가 되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타 강사도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 책은 영어 도전기이자 또 배우 도전기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이 보통 사람들은 배우를 꿈꾸는 게 아니니까,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서는요, 1, 2년 만에 그러면 오디션을 통과할 정도로 영어를 배웠단 말이야? 여기에 이제 더 관심이 가는 이야기겠죠. 진짜 이거 강의 영상 만들면 저는 들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요? 헐리우드 도전하시려고? 아니, 도전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 도전하기 위해서 저는. 근데 정말 진짜로 못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전에 잘하면서 뭐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사실 제가 이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정말요? 네, 제가 제 채널 이제 너튜브 시안책방 말고 성공한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그 빨간 토끼라는 채널도 하고 있거든요. 그 채널에서 바로 저번 주에 이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저 아직도 너무 잊혀지지 않는데, 확실히 영어를 못했어요. 진짜 못했고요. 예. 그 3년 전에 영어를 못해서 뉴질랜드 친척을 만나러 갔다가 입국 심사 때 말 잘못하면 끌려가잖아요. 따로 방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잖아요. 네. 거기서 도대체 내가 왜 잡혀왔는지 몰라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잡혀 있었대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너 여기서 계속 오래 머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네,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데, 맞아. 이런 거예요. 위험한 물질 갖고 있어? 뭐 갖고 있어? 그랬더니 당연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뭐 되게 긍정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아니라는 걸 그 세관원도 뻔히 아는데도 말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이 정도면 영어로 의사소통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확 끌어올려서 헐리우드 배우까지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제 열심히 비결을 찾아보려고 물어봤거든요. 한 10분 이야기해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비결은요, 헤이든 그 배우의 열정입니다. 그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열정이 에너지가 점점 뿜뿜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온전하게 영어를 배우는 데 쏟은 거죠. 일단 제일 처음에 나는 이제 헐리우드에 가야겠다. 그럼 영어를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그맨 출신 영어 강사 권필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찾아가요. 그 권필 선생님이 영어를 배우는 연예인반을 따로 운영을 한대요. 처음엔 거기를 찾아가서 한 6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약간 좀 나 좀 이제 영어 좀 하는데 우쭐한 상태에서 런던에 갔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배우는 영어랑 또 하는 영어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실전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도 못 알아듣고 충격을 받아서 온 거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요. 안 되겠다 하면서 스스로 365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후에는 무조건 나는 헐리우드에 있을 거다. 그때 한국권 미리 끊어놓겠다. 그 사이에 어떻게든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요. 그리고 너튜브 채널에서도 양킹이라고요. 혼자서 영어를 배우는 동기부여 영상 있거든요. 그것도 약간 유명한 건데, 이런 걸 보면서 실전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공부하던 것을 매일 2시간씩 공부한다고 마음 잡고요. 재밌는 거는 그 자기 공부를 해가지고 포스트잇 같은 것들에 쓸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갖다가 방에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헐리우드 사인 HOLLY 이렇게 있죠. 그거를 만들어가면서 붙이면서 이제 6개월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다 이해가 네네. 되는데 그래도 다른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뭐 하다못해 지금 이건 듣는 거잖아요. 네네. 프리토킹 하려면은 말도 연습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공부랑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쉐도잉이라고요. 영어 네. 학습법 중에 하나입니다. 들리는 영어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뿐 아니라 그 화자의 발음, 속도, 기분, 억양, 리듬, 강세, 호흡, 감정 이런 것들까지 예. 그대로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말을 따라하면서 그 하니까 연기 공부도 되고 일석이조로 그렇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문제는요. 이렇게 6개월을 했는데 뭔가 아쉬울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프리토킹이 아니니까 그쵸. 자기 혼자 따라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워킹 헐리데이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 때거든요. 그럼 가기 쉽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워킹 헐리데이가 멈춰 있으니까. 네. 그래서 또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아니 그러면 굳이 내가 호주까지 가서 워킹 헐리데이를 할 게 뭐 있지? 한국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영어를 써야 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한 거죠. 예. 영어를 잘 못 쓰면서.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침 동교동에 탐스피자라는 그 피자집에서 영어 우대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냈대요. 예. 찾아가서요.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여기서 열심히 배울게요. 대신 그 취업시켜주면 그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면 최고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 알바제를 얻었거든요. 이때 영어가 엄청 늘었답니다. 일단 그 사장님이 그 탐스피자니까 탐형님이거든요. 네. 이 탐형님이 영어밖에 못하세요. 네, 그래서 의사소통 무조건 영어로 해왔고 뭐 지시를 하면 그 영어를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되게 자주 찾아오는 맛집이어가지고요. 외국인을 상대로 또 영어를 써야 되는 일들이 많았고요. 나중에 한국인들한테도 그래서 영어로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Hey, what's up? 이러면서 다들 교포인 줄 알고. 근데 나 교포로 안 해? 하면서 약간 우쭐하기도 했는데 진짜 교포가 또 와가지고요. 그 반갑게 또 영어를 네. 해가지고요. 바로 꼬리를 내고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또 그 꼬리를 내렸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영어가 그때 확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극한 상황으로 자기 스스로를 내몬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옛날에 이제 외국에 가서 어학연수 받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연애하면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못하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안 쓸 수 없는 환경으로 가면 네.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운다. 그리고 그냥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면서 3번 정도 싸우면 3번째 싸울 때 입이 터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 답답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네.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결국 그 오디션에 네.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가가지고 그 오디션 다 봤는데 영어 네. 실력이 뭐 유창하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오디션 영상을 또 그 자기가 이제 365 프로젝트가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이 네. 정도 해가지고 영어가 그래도 좀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오디션 영상을 그때 미국에 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요. 네. 오디션을 자기가 원래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라고 알고서 한 게 아니라 이것도 맨땅 헤딩이었던 거예요. 예. 오디션 루트를 원래 알았던 건 아니고 그냥 또 너튜브를 찾아가지고요. 예.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때 또 로라의 꿈이라는 너튜브를 보고 거기 사람들한테 그걸 채널을 그 운영하는 주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요. 예. 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서 그 네트워킹을 한 다음에 보낸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2개의 최종 오디션에 합격을 해요. 와. 그래서 이제 365 프로젝트에 정말 그 1년이 되는 날 예. 그럴 때 LA를 날아가게 되죠. 예. 거기서 2개의 최종 오디션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예. 감독이 그러더래요. 그 오디션장이 어바인에 있었는데요. 예. LA 한인타운에서 1시간 정도 거리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일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그 감독이요.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한인타운 정도에서 온 걸로 생각을 한 거죠. 어바인이 좀 멀어서 그랬더니 예. 아예 저 멀리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놀라가지고 아마도 그때 합격을 한 게 이런 열정. 코로나까지 뚫고 이 멀리서 날아온 이 열정 때문에 또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더라고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네. 이 정도 배우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그럼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네. 정말 그러니까 그 헤이든 원 배우의 네. 그런 자신의 열정, 뭔가 끝까지 해내겠다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헐리우드 배우가 되는 그 맞습니다. 원동력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와, 참 우리가 끝으로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항상 정리해 주시잖아요. 네, 제가 영어 이야기와 뭐 배우 오디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서 그런데요. 네. 이게 정말 다양한 도전과 노력들이 펼쳐집니다. 네. 얼핏 들으면 눈물겨운 이야기 같은데 눈물겹다기보다는 저는 웃음겨운 이야기들 즐겁게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네, 이게 사실 극한 상황인데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예. 그러니까 파지티브를 항상 외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이 케이든 원의 삶에 대한 열정과 노력하는 자세가 정말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스며들어 있어서요. 읽는 사람이 전염되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생각해보면 영어로 자기소개도 못하던 사람이 3년 만에 헐리우드 주연으로 우뚝 서기까지 이야기니까 당연히 재밌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읽고 나면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예. 좋은 마음으로 너 긍정할 수도 있어. 그런 열정이 살짝 마음속에 일어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었어요. 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네. 저 영어 배워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도전 파이팅. 알겠습니다. 자꾸 왜 헐리우드 배우 도전이라 그래요? 영어에 도전해야 되겠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경야독 지금까지 북토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칠곡과 영천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겠고 특히 시간당 20-3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 지역에서 오전부터 낮 사이 5mm 안팎의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남부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모레는 새벽에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수요일 밤에 그치겠지만 영동과 충청도, 남부지방 글피까지 제주도는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부산 23도가 예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울산 30도, 광주, 부산, 제주 29도, 대전, 세종 28도, 서울 27도, 인천 26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저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7도, 습도 84%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리비아와 모로코의 처참한 상황 아마 외신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모로코는 지진, 리비아는 폭풍으로 외형상 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상황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인재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두 나라에는 커다란 차이점과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지난 2011년 제스민 혁명으로 독재자 카다피가 축출된 이후 내전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인 정부 없는 리비아와 국왕의 통치 기반이 여전히 확고해 정부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로코. 두 나라의 재난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구 12만 5천여 명이 살던 리비아 중북부 도시 데르나를 휩쓴 홍수는 강 상류의 댐 2개가 차례로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리비아를 동서로 나눠 통치하고 있는 국민군과 통합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댐 관리에서 손을 놓았고 재난 발생 직전에는 가만히 집안에 있어라, 나가지 말라 이런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놓고도 무책임하게도 지금 서로 상대편의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규모 6.8 강진이 일어나 3,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모로코. 국제사회가 구호활동을 하겠다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몇몇 제한된 국가 외에는 입국조차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산업 타격을 우려해서다, 국왕의 참여 때문이다, 여러 추측만 난무할 뿐 모로코 정부는 지금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물론이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틀라스 산악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구호품마저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피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당나귀까지 동원해 구호품을 나르고 있는 AFP 통신 보도 사진은 모로코 정부의 독단과 무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나라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없는 정부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정부와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심정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Deals the cards as a meditation, and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he doesn't play for respect. He deals the cards to find the answer, the sacred geometry of chance, the hidden law of a probable outcome. The numbers lead a dance.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He may play the jack of diamonds, he may lay the queen of spades, he may conceal a king in his hand, but
while the memory of it fades.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need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If I told her that I loved you, you'd maybe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I'm not a man, but too many faces. The mask I wear is one. For those who speak know nothing, like those who curse their luck in too many places, and those who fear are lost.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need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383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정부의 무능 그리고 사심 때문에 국민의 희생과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현실이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양주연님, 정부가 앞장서서 재난을 키우고 있는 모로코, 정말 정부의 대처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래도 국가를 믿었을 텐데 국가는 국민의 재난 상황이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정부라는 게 왜 존재하는 건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 이런 걸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앞서 이시안 작가가 일부에서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청취자 몇 분이 중간에 들어서 책 제목을 못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할리우드에 진출한 헤이드 원 배우가 쓴 안 하던 짓 해봐 지금부터 이거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철도노조 파업이 끝났잖아요. 네. 오늘로 이제 끝이 났는데 오늘 불편함은 계속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아주 뭐 큰 혼란이 있었다기보다는 네.
전철 운행률이 수도권의 경우만 해도 93% 정도니까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사실은 이 운행률이 요 정도만 유지가 돼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주말에 아무래도 월요일 날은 좀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그런데 이게 93%면 운행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회차나 이런 거를 실제로 겪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1차 총파업이 지금 나흘 동안 이어져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레일에서는 복귀 노조원의 교육, 적합성 판단 그리고 차량 편성, 운용 이런 걸 고려할 때부터 오후부터 고속철도와 일반 열차, 수도권 전철이 차례대로 정상 운행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에 오후가 되면서 이게 다 정상화가 되긴 했습니다. 열차 운행도 KTX를 시작으로 해서 일반 열차와 화물 열차가 모두 다 정상화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주말에 저 아는 분이 이 파업하는 노선을 타고 오시는데 이게 이제 간격이 안 그래도 넓은데 하나만 빠져도 1시간이나 2시간을 그렇죠. 빨리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불편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수원역에서 서울역까지 30분이 오거든요. 뭔가 타도. 그런데 파업 때문인지 8시 한 대 있고 그다음 10시 한 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찍 나와가지고 그걸 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KTX 운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에 다들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 마지막 날인 어제 오후 1시 기준으로 봤을 때 참가율은 29%였고요. 첫날보다 21.7%가 크게 7%보다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추석이 코앞에 있는데 이 파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제대로 협상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협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파업 기간 동안에 철도 노조와 그리고 철도 국토교통부 코레일이 어쨌든 정책상의 이야기로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달에 수서고속철도 SRT 노선이 확대가 되면서 부선과 수서를 오가는 고속열차가 줄어들었는데 정부에서는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서형 KTX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거고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서는 이런 정부 시책 사항이 파업이 명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불법 파업은 맞는 거예요?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했지 불법 파업이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파업이 명분이 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그건 판단의 문제니까요. 근데 문제는 파업 기간 동안 협상이 아마 난항이라고 할지라도 양측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음이 이제 이야기를 운행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이런 입장이고 파업 기간 동안 이 입장이 고수가 되면서 한 차례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철도노조에서 입장은 뭐냐면 협상이 진전이 안 되면 2차 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국토부가 수서행 KTX 도입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게 전국 철도노조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노조 입장에서도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근데 추석 연휴 때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이때 파업을 한다는 건 아무래도 철도노조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코레일하고 정부 측에서도 이 추석 기간 동안 파업이 이루어져서 혹여나 국민들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고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지만 그리고 노동조합도 국민들의 불편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석 전에 2차 파업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까 뭐 추석 전에 혹은 추석 이후에 언제라도 불씨가 남아있는 건 사실인 겁니다. 철도노조가 만약에 이 경고파업 성격의 추석 전에 파업을 지금 한 거잖아요. 만약에 추석 기간에 파업하려고 하면 바로 파업에 들어갔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테니까 그냥 비껴가려고 노력했던 거죠. 어찌 보면. 근데 뭐 지난번에 국토부가 원희룡 장관도 그랬지만 화물연대 파업했을 땐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잖아요. 이번은 오히려 국토부가 뒤로 한 발 물러서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국토부가 어떤 입장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철도는 KTX만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니까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있었다고요? 오늘 오전 8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서울 1, 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의 공간 이동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2호선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11일 날 이 전장현의 탑승 시위가 재개가 됐는데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네,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대 90여 명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5분에서 10분씩 열차가 연착이 됐는데 경찰 측에서는 별도의 통로를 마련해서 다른 승객들을 이동하고 탑승시키는 조치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좁은 통로를 힘들게 지나가서 계단을 코앞에 두고 다른 길로 안내받는 불편을 겪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장현 발언 소리 그다음에 지하철에서는 열차가 지연된다고 안내 방송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내용 그리고 또 경찰의 경고 방송 이런 것이 겹치면서 승강장이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시민들의 경우에는 바쁜 출퇴근길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하철에서 출근길의 시위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장현도 잘 알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게 그거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시위한 그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경찰이 연행이 된 겁니까? 네. 이번에 우선은 현장에서 탑승 시위의 다툼이 격렬해져서 비명하고 그 사람들이 막 밀쳐지고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 체구가 왜소한 장애인 활동가 한 분이 넘어져서 이런 사고도 그러니까 넘어지는 일들도 있었고 경찰들에게 순간적으로 이제 밟힐 뻔해서 사고 위험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번 전장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했는데 네. 그 예산안에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시위가 시작한 지 2시간 만인 오전 9시쯤에 활동가 전원이 체포가 됐는데요. 23억이 배정돼 있던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 내년 예산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네.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뭐냐면 사업 실적이 부진하고 다른 사업과 중복된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전장현 얘기는 이렇게 되면서 187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라는 거죠. 네. 근데 전장현이 집행이 저조했다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2020년과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던 시기였다. 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조차 부족했는데 그때에 대한 상황을 이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또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된다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을 끌어와서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을 비교하는 거는 끼워 맞추기식 해명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네. 활동가들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연행을 비판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네.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 안에서 커터칼이 발견이 됐어요. 네. 오전 9시 15분께 인천공항 대테러 상황실 직원으로부터 여객기 안에 커터칼이 발견됐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내 보안 점검 업체 직원이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에 이제 기내를 점검을 하다가 좌석 밑에 커터칼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인천공항의 대테러 상황실에 알렸는데 이 여객기는 진에어 소속의 기종입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제 이 여객기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오늘 오전에 미국 괌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그 발견이 있고 나서 테러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테러 기동대까지 투입이 됐는데 근데 커터칼이 길이가 5.5cm니까 뭐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죠. 손가락 마디에 우리 문고용 정도 칼. 네네. 예. 작은 것이고 게다가 먼지가 쌓여 있어서 이번에 반입된 게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이런 반입이 가능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의 판단으로는 현재까지로는 대테러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반입 경위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전해드렸
뛰었었는데 7월 달에도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 시애틀로 향할 예정이었던 델타 항공기 여객기에서 커터갈 조각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되기도 하고 네. 또 마닐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되기도 했었죠. 저도 비행기 탈 때 전혀 몰랐는데 아이가 이렇게 그 체크아웃 같이 네. 필통을 이렇게 넣었었는데 거기에 커터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위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가위를 이렇게 그 줄자로 재더라고요. 크기를. 네. 그래서 조금 더 커진다고 싶으면은 이거 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 검색 때 들어가기 전에 가위 칼 막 이런 게 엄청 쌓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 가방 안에 평소에 쓰던 조그만 가위들도 들어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그러면 다 걸러지는데, 맞아요. 얘는 어떻게 들어갔을까? 글쎄요. 예. 또 다른데 입국할 때 또 걸릴까봐 넣어놨던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범죄의 목적이 있었던 건지 그것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근데 기내에서 제공된 커피에서 유리 조각이 나와서 승객이 다칠 뻔한 일이 있었어요. 되게 아찔하잖아요. 지난 1일에 중국 광저우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오던 40대 A씨가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었는데 아이스 커피를 요청해서 한 모금을 마시면 좀 이상한 이물감을 느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손으로 뺐는데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옆에 있는 분한테 이게 뭔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네. 뱉으라고 옆에 있는 같이 동행한 일행이 네. 뱉은 다음에 승무원을 부르고 유리를 주고 화장실로 가서 혹시라도 유리 조각을 삼켰을 수 있으니까 억지로 구토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자리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승객을 대하는 사무장의 태도가 굉장히 승객으로는 불쾌했다는 건데요. 그 조각난 유리 조각을 본인이 마시던 컵안에 대보니까 딱 맞더라는 겁니다. 이 승객의 주장에 따르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가 깨진 거잖아요. 말하자면. 마실 때? 예, 마실 때 깨졌는지 아니면 다른 데 깨져 살짝 붙어 있었는데 네. 마시면서 이제 그게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제 이 사무장님이 그러니까 고객님이 삼키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 자체가 이제 이 승객분은 굉장히 화가 났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기내에서 굉장히 소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분이 본사에다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 측에 자발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냥 대한항공 측에서는 죄송하다 그러면서 10만 원짜리 전자우대 할인권만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나는 보상을 받으려고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닌데 연휴를 앞두고 그 항공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랄 뿐이었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대한항공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고 해당 승객에게는 사과와 함께 필요할 때는 진료 및 전자우대 할인권 제공 등의 보상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내식 공급업체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조사하고 기내식 기물이 파손됐는지 검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이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항공사 측에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교 교사의 유서가 공개됐어요. 네,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담긴 기록의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네. 그 메모 형식으로 작성된 내용들을 보면 고인이 업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된 메모가 지난 8월 30일과 31일에 작성된 내용이었는데요. 유족들의 설명에 따르면 교육활동 위에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들어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수업 준비가 충실하게 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다는 건데 네. 실제로 메모에 보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너무 안 돼서 힘들다. 모든 미래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 계약하고 관리자 마주치며 더 심해진 것 같다. 늘 뭔가 태클을 걸고 쉬 안 넘어가며 업무 능력, 인지 능력만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잘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클을 걸고 안 넘어가며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이제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학생 얘기하기보다는 교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나 잘했었는데 군산 1등, 토익 고득점, 자존감이 0이 되어서 사람들과 대화도 잘 못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북 교사노동조합에서 이 A 교사의 사인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라고 보고 지금 감사를 신청한 상황인데요. 고인의 생전 기록을 보면 업무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네네. 실제로 특정 교원과 갈등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확인을 좀 해보고 그것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이 순직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사노조의 입장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6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네. 방과 후 돌봄, 정보생활 현장 체험학습 말고도 학교 축제, 친목회 이런 비공식 업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사노조 관계자하고 저희도 뭐 인터뷰를 했지만 그러니까 갈등설에 대해서도 있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나 압박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뭐 이번 건이든 아니든 간에 교사가 숨졌을 때 순직 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이게 실제로 인정되는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는 업무 스트레스가 어떤 지금의 결론에 영향을 심히 줬다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선 유족들께서 군산교육지원청에다가 순직과 관련된 것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청구서를 내야 됩니다. 그럼 이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만들어서 공무원 연금공단에 넘기고요. 공단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인사혁신을 또 보내요. 그럼 인사혁신처에서 받아서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를 거친 다음에 순직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다시 유족과 거꾸로 공무원 연금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실제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해서 순직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정말 높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이 잇따라 숨지는 네.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교원 단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교사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네. 그 원인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 학부모에 대한 사적 제재 논란이 좀 일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어쨌든 한 분의 그 뭐라 그럴까요? 너무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하신 분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선생님이란 이름의 계정이 인스타그램에 존재합니다. 여기에 보면 한 중년 여성의 사진, 남학생의 졸업사진 그리고 그 학생이 지금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게 페트병 사건으로부터 비롯이 된 겁니다. 호원초등학교 교사였던 고 이영승 씨가 2021년 12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왜 문제가 됐냐면 부임을 2016년에 부임을 했는데요. 네. 그 수업 시간에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쳤어요. 네. 그래서 수업 도중에 발생한 사고니까 학교 안전공제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이 학부모가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도 이걸 책임져 주지 않고 선생님한테 떠넘긴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휴직을 하고 군복무를 하러 갔는데 그 중에도 학부모의 연락을 계속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3년이 지나고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갈 상황이 됐는데 2019년에 부모가 이 교사에게 2차 수술 예정이라면서 또다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동료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엄청나게 폭음을 했다는 거죠. 평소와 달리. 학부모가 연락을 하는데 그분하고 합의를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일에 문제가 됐던 학생과 학부모의 사진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거죠. 그 계정에. 그래서 이 남학생이 V자를 그리고 있는데 수술한 손가락인지 보자. 그리고 학생이 다닌다는 학교 비석을 배경으로 뭐 자퇴해라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 있는데 누리꾼들의 그 댓글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정도의 상황인데요. 우선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이런 불신이 없겠습니다만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 글을 올리신 분들이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신다고 해도 네. 이런 식으로 사적 제재를 하게 될 거면 네. 처벌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요. 예. 우리가 법치국가를 만들어온 과거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온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적 네. 제재하는 게 과거의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이었던 거잖아요. 네. 사회체제였던 거고.
근데 내가 응징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촉보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 이런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좀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죠. 네. 마지막으로. 이 우상혁 선수가 세계 육상연맹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에서 우리나라 선수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여기가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월드 필드에서 2023 세계 육상연맹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 남자 높이뛰기인데요. 여기가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계 육상연맹에서 매년 기량이 뛰어난 선수 10명을 불러가지고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13개 대회에서 쌓인 랭킹 포인트로 순위가 매겨지고 그 상위 6명만 왕중왕전에 들어가서 순위가 매겨지는데요. 우상혁 선수가 작년에는 7등을 해서 못 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에 참가를 해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의 2m35 본인의 최고 기록이죠. 기록을 세우면서 3차 시기에서 극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네, 올 시즌 자신의 최고 기록이고요. 파리 올림픽 기준도 여유 있게 넘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되면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아름다운 비상을 보게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도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편성관계로 평소보다 좀 일찍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